오늘의 주인공은 96살의 어르신입니다. 그는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정신도 온전합니다.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넉넉한 연금도 나옵니다.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돌보고 있으니 겉보기엔 고독사와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말이죠. 넘어져서 몸이 마비된 후 그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방치되어 하루 종일 더러운 기저귀를 찬 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들들은 그를 귀찮아하고 며느리는 욕을 합니다. 손자는 그를 피합니다. 돈을 주고 눈치를 봐도 존중은커녕 따뜻한 눈길조차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온 가족의 스트레스 덩어리이자 압박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일을 침묵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80살에 죽고 싶었다. 우리는 흔히 장수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긴 삶이 고통과 무력감, 그리고 존엄성의 상실뿐이라면 당신은 그 복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적나라하고도 가슴 아픈 실제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나이 올해 96입니다.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듣기에는 먹고 사는 걱정 없고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 없는 편안한 노후처럼 들리겠지요. 하지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떠났더라면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구원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살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살았고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숨도 쉬지만 저는 걸을 수도 몸을 뒤집을 수도 혼자 화장실을 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타인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자유도 존엄도 인간다운 대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소처럼 일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들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눈동자만 굴리는 신세가 되니 자식들은 제 존재 자체를 골칫덩어리로 여깁니다. 부엌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계실까? 어디 괜찮은 요양병원 자리 났는지 다시 알아봐.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차가운 말투가 욕설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후벼 팝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며느리가 문 밖에서 손자 지훈이에게 하던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할머니, 아직 안방에 계셔. 아무데도 못 가시니까 들어가서 인사드려. 그 건조한 목소리에 저는 정말이지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게 복이라지만 지금 제게 이 삶은 형벌입니다. 살아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죄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남의 짐이 되고 가족의 족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젊은 날의 고생을 다 넘기면 편안한 노후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은 가난이 아니라 늙음이었고 외로움이 아니라 무력함이었으며 죽음이 아니라 죽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 두 다리로 서 있었던 마지막 날을요. 그해 제 나이 90이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수를 삶고 있었지요. 냄비 뚜껑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되시며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의사가 척추 압박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걷지도 앉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혼자 몸을 뒤집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 성인용 기저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껍데기 속에 갇힌 고깃덩어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아들놈, 민철이와 성민이가 저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젠 안 되겠어요. 어머니도 너무 무거우시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낫겠어요. 저는 내 돈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손 안 벌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 문제가 아니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도 직장 생활하랴, 자기 자식들 키우랴 힘든 건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 피와 살을 나눠 키운 자식들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사설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이나 하는 곳이었지만 좁디 좁은 4인실의 병상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들의 손길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입소 첫날에는 자식들이 찾아왔지만 일주일에 2번이던 발길은 한 달에 1번으로 줄었고 나중에는 전화 통화조차 뜸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2달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과 같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기저귀가 젖어도 갈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쳐 부를 기운도 없어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오후 늦게야 보호사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축축한 기저귀 때문에 엉덩이는 짓무르고 욕창이 생겨 살이 썩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치욕은 제가 대변을 봤는데도 꼬박 하루 동안 아무도 치워주지 않았던 날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누군가 발견했는데 저는 밤새 오물 위에 누워 뒤척이지도 못한 채 그 냄새와 수치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둘째 아들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나 좀 데려가 다오.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제발. 자식들이 번거로워할 걸 알기에 제안을 했습니다. 내 연금에서 매달 150만 원씩 줄 테니 너희가 번갈아 가며 한 달씩만 돌봐달라고요. 긴 침묵 끝에 아이들은 승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래도 마음은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표면적인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철이는 끼니 때마다 밥을 차려와 먹여주었고 작은 아들은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가끔 휠체어에 태워 아파트 단지 내공원으로 산책도 시켜주었지요. 겉보기엔 효심 깊은 자식들과 평온한 노년 같았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면 귀찮게 하지 않으면 이 평화가 유지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간병이 길어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그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 몸을 억지로 뒤집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즐기세요? 진짜 안 가시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는 주방에서 큰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경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어머니 평생 수발들라고 나랑 결혼했어? 내가 간병인이야?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돼? 그 아이가 처음 시집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 산후조리를 못 해줬었지요. 그때 섭섭했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요?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그녀가 툭 내뱉더군요. 그냥 찻길로 확 밀어버리고 싶다. 차에 치여서 다 끝나게. 농담처럼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에 담긴 살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6년이나 누워 지내며 먹고 싸는 걸 남에게 의존하는 삶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제가 그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돈을 주고 얌전히 있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돌보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 그리고 돈이라는 대가 때문이니까요. 효도라는 이름의 고된 노동을 제 연금과 맞바꾸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비참한 건 그들이 일부러 제 방 근처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될 때입니다. 형, 나 진짜 더는 못해.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어. 나도 정신과 약 먹어야 할 판이야.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확인 사살하는 것이죠. 제발 좀 죽어주세요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마음을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퇴근하면 불러서 돈을 쥐어주며 이걸로 네가 좋아하는 족발이라도 사 먹어라 했지만 아들은 돈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나 하세요. 우린 됐으니까. 며느리에게 손자 성적을 물어보며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처리 곤란한 업무 대상일 뿐입니다. 사표를 낼 수도 없는 지독한 업무 말입니다. 제 보물 같던 손자 지훈이 어릴 때 업어 키우고 혹여 감기라도 들까 노심초사했던 그 아이마저 변했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제 방문을 잠그고 거실에서 저와 마주치면 벌레 보듯 피합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부끄럽니? 아이는 대꾸도 없이 스마트폰만 보다가 제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철컥하고 문 잠기는 소리가 제 심장에 빗장을 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면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나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가? 밥을 안 먹고 굶어서 죽어보려 했습니다. 며칠을 곡기를 끊었더니 가족들이 억지로 입을 벌려 미음을 밀어 넣었습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진짜 죽고 싶으시면 말로 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을 수 없어서 이러는 건데 제게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의사는 왕진을 와서 바이탈은 안정적입니다. 어르신 생명력이 대단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칭찬이 저주처럼 들립니다. 안락사를 생각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수만 번 상상했습니다. 주사 한 방으로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위스에는 그런 곳이 있다던데 작은 아들이 언젠가 TV를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좋겠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페루나라서가 아닙니다. 오죽 힘들면 저럴까. 저 아이도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걸 아는구나 싶어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몇 해 전 이웃집 박 여사를 떠나보냈을 때가 생각납니다. 82살의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죠. 그때 그 집 아들이 어머니가 존엄하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뭡니까? 아침엔 남의 손을 빌려 대변을 닦아내고 밤에는 누군가 와서 약을 먹여주고 소변줄을 비워줘야 잠들 수 있습니다. 몸을 뒤집을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발음이 새서 아프다는 말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짜증 섞인 핀잔을 듣습니다. 어머니, 말 좀 똑바로 하세요. 못 알아듣겠잖아요. 남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나 자신을 위해 떠날 수조차 없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해 수면제라도 구해달라고 했을 때 친구는 기겁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미쳤나? 그건 범죄야. 그럼 가르쳐주게. 어떻게 해야 내가 깔끔하게 죽을 수 있는지.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효도해라, 오래 살아라라고만 가르치지
우아하게 물러나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목숨을 이어가는 것, 그것은 연명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늙어서 병원에 갇혀 콧줄을 꼽고 기계에 의지해 숨만 쉬는 노인들을 봅니다. 그건 삶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실망합니다. 아, 또 깨어났구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고 구수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밥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아이들 엉덩이를 두들겨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건 낡은 천장과 꼼짝도 않는 제 다리, 그리고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오는 불쾌한 느낌뿐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이 아니라 침대에 있구나. 이미 내 것이 아닌 이 껍데기 속에 갇혀 있구나.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는 것도 소리 죽여 울어야 합니다. 이웃에 살던 옛 친구 김교장 선생님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영감, 혈색이 좋구만. 죽긴 왜 죽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은 이미 이 몸뚱이에 갇혀 질식해 있다는 걸 그는 모릅니다. 노인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걸 그저 넋두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이며 그저 시간을 끄는 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저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을 깨뜨리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돌보느라 스트레스를 받아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이라고 했답니다. 그날 아들은 검사 결과지를 식탁에 던져두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아들이 밤에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만 안 계셔도 내가 지방 내려가서 장사라도 해볼 텐데, 어머니만 안 계셔도 당신이랑 이 꼴로 안 싸울 텐데, 둘째 아들의 부부 관계도 금이 갔습니다. 처음엔 차갑기만 하던 둘째 며느리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화를 냅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은 숨도 못 쉬어. 애들도 친구 한 번 못 데려오잖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옵니다. 작은 아들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도 내 엄마잖아. 어떻게? 하지만 얼마 뒤 부엌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지. 근데 엄마가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딜 가냐. 체념한 듯한 그 목소리가 100번은 반복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이제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시험 기간에 일찍 하교한 손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예전처럼 인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요양병원 보내자니까. 나 하루도 못 살겠어. 이제는 제가 듣는 것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아들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상태로 어딜 가냐고. 받아주는 데도 없어. 그럼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당신 집 꼴 좀 봐. 방 안에서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입을 열면 마른 가래만 끓습니다. 거실에서 손자가 소리칩니다. 아, 좀 조용히 해. 친구 온단 말이야. 왜 맨날 싸우고 난리야. 문이 쾅 닫히고 정적이 흐릅니다. 저는 침대에 덩어리처럼 놓여 제 몸에서 나는 노인 냄새를 맡으며 가족들의 혐오를 견뎌냅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저녁상을 들이밀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밥을 2숟가락 떴는데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이 맛없는 게 아니라 제가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조차 아까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울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씻겨질 때 얼핏 본 거울 속에 저는 낯선 괴물이었습니다. 움푹 들어간 눈, 앙상한 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버려지지 않은 과거의 자네였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진심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들은 그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저를,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멈추게 한 고장난 톱니바퀴입니다. 이 침대에 누워 천장에 얼룩을 세며 오늘은 누가 몇 번 들어왔는지, 누구 표정이 제일 어두웠는지를 살핍니다. 제 존재는 이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방으로 간이 침대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방을 쓰기로 한 모양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이 이 집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 있고 자식 있으면 노후가 편안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발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느냐가 인간의 존엄을 결정짓는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일단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장기요양보험? 아들이 신청해서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요양보호사가 오는 건 하루에 고작 3, 4시간. 그것도 주 5일 뿐입니다. 그나마 오는 분들도 힘든 내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니 노인 돌보민이 떠들지만 결국 밤새 제 기저귀를 갈고 대변을 받아내야 하는 건 내 가족입니다. 국가는 멀고 가족은 가깝습니다. 가족에게 저는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짐일 뿐입니다. 은퇴한 여교장 선생님이었던 제 친구도 파킨슨병으로 5년을 앓다가 요양원에 갔습니다. 공무원인 딸이 2년을 버티다 결국 항복한 거죠. 요양원으로 떠나던 날 친구는 울지 않고 웃으며 딸에게 말했다더군요. 죄책감 갖지 마라. 너도 늙어보면 안다. 우리는 노년이 인생을 정리하고 대접받는 시기라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끝없이 찢어지고 닳아 없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장 두려운 건 죽고 싶어도 죽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외국에서는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고통뿐인 삶을 스스로 끝낼 수 있는 권리. 그 뉴스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답게 마침표를 찍고 싶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죽고 싶다고 하면 노망났다, 불효다라고 입을 막아버립니다. 저는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닥칠 미래를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여러분도 언젠가 이 침대 위에 눕게 될 것입니다. 죽지는 않지만 살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늙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내줄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80살 내 발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을 때 조용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노래 교실에 나가고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흥정하던 그 시절에 나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물 쓰레기 같습니다.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고 냄새만 풍기는 존재 말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운 건 이렇게 기약 없이 연장전을 치르며 가족들의 원망을 훈장처럼 달고 살다가 어느 날 쓰레기처럼 처리되는 것입니다. 병상도 요관도 원망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다음번 폐렴이, 다음번 열병이 혹은 심장마비가 저를 데려가 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어둡게 들리시나요? 부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면 그때도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부모님이 혹은 당신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 닥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잘 헤어지는 법을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조금의 자비가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늙어서 잘 가라고 말하며 스스로 떠날 수 있는 권리가 허락되기를. 오늘의 이 처절한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 부를 때 그 이면에 감춰진 병들고 존엄 잃은 삶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돌봄이 가족의 붕괴를 가져오고 사랑이 증오로 변해가는 이 현실. 과연 이것은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숙제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미래가 이와 같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동의하셔도 좋고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존엄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